이 베토벤이 굉장히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게테였습니다. 자기의 위대한 영웅에 가까운 이 게테를 위해서 게테의 집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해줬습니다. 베토벤이 돈도 안 받고 뭐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너무 실망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좀 크게 세 덩어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딱 하나의 이야기로 좀 좁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 한 곡의 음악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 곡의 음악은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죠. 참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 오신 분이신데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신 분 없어요? 네, 많이들 보셨네요. 여기 하야오 팬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곡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소피라는 소녀입니다. 모자를 만드는 소녀인데 황야의 마녀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하루아침에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냥 외모만 할머니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할머니가 돼버린 거죠. 생각은 그냥 그대로이죠. 나는 19살, 18살 소피인데 그냥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죠. 분노하고 부정하고. 그런데 소피란 이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어의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 지혜란 뜻답게 소피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모험을 떠나게 되고 그 모험을 떠나서 이 하울이 이끄는 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인데요. 이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이겁니다. 친구와 세계관이 다를 때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죠. 친구와 세계관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이야 있겠습니까만은 예술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알듯이 좀 성격이 좀 자기 주관에 뚜렷한 사람들이 좀 많죠. 예술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보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는 모범 답안보다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가 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야기도 그런데요. 첫 번째 살펴볼 이야기는 유럽 예술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만남이자 가장 미스테리한 만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괴테와 베토벤의 만남입니다. 참고로 유럽 지성사에서 가장 빛나는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프루이트와 융의 만남, 이런 몇 가지 만남들이 있어요. 아주 역사에 남는. 그런데 그냥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의 만남이 가장 미스테리한 만남이다라고 보통 하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괴테라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영웅으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대가죠. 노시인이자 쉽게 말하면 톨스토이처럼 살아있는데 이미 인류의 교사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괴테인데요. 이 베토벤이라는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자기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도 강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누구를 되게 존경하거나 이런 건 많지 않은데 이 베토벤이 굉장히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게테였습니다. 음악가 중에는 프란츠 슈베르트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 이제 게테여서 게테의 시를 갖고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죠. 베토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인스타 DM이나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가지고 DM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 사이에 이 둘을 다 아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게테를 만나고 싶어?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둘이 한번 만납니다. 그 만난 게 1812년 7월 19일 테플리츠라는 데서 만나요. 이런 걸 외워두시면 되게 지적으로 보입니다. 굳이 썼잖아요. 이런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테플리츠인데 이게 나중에 외국어니까 헷갈리거든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휴양지인데 어쨌든 이 휴양지에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번 만났는데 2박 3일 만나는 셈이에요. 첫 번째, 그 한 번의 만남 중에 첫 번째는 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위대한 영웅에 가까운 게테를 위해서
제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헌사하겠다 해서 괴테의 집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해줬습니다. 사실 대단한 영광이죠. 그 누가 베토벤이 스스로 먼저 돈도 안 받고, 베토벤이 돈도 안 받고 뭐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은 되게 철저한 직업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그런 예술가인데요. 어쨌든 괴테를 피아노 연주해줬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둘이 관계가 좋았죠. 하지만 서로에게 너무 실망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무 서로 만나기 전에 최고야, 너는 최고다, 형이 더 최고예요, 막 서로 칭찬이 막 오갔는데 그 같은 이틀에 걸쳐서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안 봤어요. 근데 베토벤이 그 소개해준 친구 있다 해서 중간에 그 친구한테 쓴 편지, 그 당시에는 저 사람 둘이 왜 그렇게 안 만나는지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그 덕분, 그 출판업자니까 같이 일하는 상대였으니까 그분에 따르면, 그분이 기록한 거 보면 베토벤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괴테가 궁정의 공기를 너무 즐겼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 미미한 빛에 다른 걸 다 잊었다. 이런 게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건 제가 그냥 강조하려고 표시했는데요. 저 평가를 괴테한테 하고, 그래서 나는 괴테가 싫어 이렇게 된 거죠. 민족의 영웅이고 막 이렇게 칭찬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명쾌하게 밝혀진 건 좀 시간이 지나서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글에 태플리츠 치면 이 관련된 사파가 많이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베토벤이죠. 이분이 베토벤입니다. 이 왼쪽에 고개 숙이고 있는 분 있죠? 이분이 괴테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겠냐 하면 당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왕이 행차하면 양반이든 평민이든 길을 비켜서 예를 갖추죠. 어가가 지나갈 때까지. 그게 왕정사회의 그냥 당연한 백성으로서의 그냥 예의죠. 그런데 이 황제가 산책길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괴테는 당연히 황제 폐하가 지나가니까 비킨 거예요. 그 직전에 베토벤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제 팔을 붙잡고 계셔라. 지켜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인 게, 비키지 말아요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비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 말을 황제가 들으면, 물론 이제 베토벤은 상당히 인정을 받은 작곡가에서 벌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참 놀랄 만한 발언이죠. 생각해보세요. 정조가 어가가 이렇게 가는데 허균 같은 사람이 지켜야 될 건 저자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의군부에 끌려가겠죠. 그만큼 베토벤은 뭐예요? 신분제, 자기가 태어난 왕정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굳이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거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니까 괴테가 길을 피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존경하는 이분이 되게 이렇게 뭔가 이런 사사로운 왕정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인류에 이런 거에 헌사하는 시인인 줄 알았더니 뭐 왕 온다고 고개 숙이고 참 그렇다 이런 거죠. 실망한 거죠. 근데 괴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괴테도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걔는 음악가로서는 재능이 정말 뛰어난데 인간이 안 됐더라. 근데 베토벤은 귀가 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귀가 좀 안 좋은 것까지를 감안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애가 막대 먹었어야 될까? 라는 얘기죠. 서로 둘 다 서로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베토벤이 그렇게 말한 핵심은 뭐냐면, 베토벤은 바로 그 이웃나라의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막 촉발이 돼.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뭐예요? 자유평등 가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베토벤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황제라고 불리지만 저 사람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비켜야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와 선생님 같은 베토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걸 알려주는 단적인이라고 뭐냐면, 근데 베토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상에 귀족은 많지만 베토벤은 나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 작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외부의 평가에 기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할 줄 알아요. 그게 베토벤의 위대한 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왕은 많잖아요. 황제도 많고. 하지만 베토벤은 한 명이고 괴테도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인사해야지. 우리가 왜 인사하냐? 이게 베토벤입니다. 그러니까 BTS는 한 명이지만 대통령은 많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베토벤은 그러면 괴테한테 실망했던 것은 예법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애라는 거죠.
그래서 9번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 같은 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토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괴테가 너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괴테 입장에서는 뭡니까? 베토벤은 무례한 사람인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지금 여전히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춘 이해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괴테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뭐예요? 조금 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괴테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진보 보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리에서 빨간 당, 파란 당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차원이 아니고 괴테라는 분은 정치적인 어떤 선호와 상관없이 전통이라는 게 있고 예법이라는 게 있다.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 반해서 베토벤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쓰는 시인께서 이렇게 좁게밖에 못 보나? 라고 실망한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작품이 있거나 대중음악이든 뭐 음악이 있으면 그 실제 가수나 하면 친하게 지내면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 혼자 키웠던 상상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좀 이렇게 실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부딪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다만 세계관이 맞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을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우리는 주변에 생각이 안 맞는데도 친구로 지내고, 뭐 특히 친구보다 가족으로도 지내죠. 가족과 생각이 다 잘 맞으세요? 안 맞죠, 잘. 네. 그 얘기하면 슬퍼질 것 같아서 그만하기도 하고. 저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예를 들면 뭐 밥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못 먹고 좀 남기거나 하면 어머니는 그걸 뺏어가거나 타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외숙모는 서울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먹다가 좀 다 못 먹었는데 그 외숙모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 음식이 안 맞니?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어요. 좀 더 강한 비속어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주어진 어떤 상황인데 당연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걸 그때 깨달았나 봐요, 저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걸 대체로 틀리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흔히 혼용하는 말이죠. 한국어에서 이건 그거가 틀려, 이건 달라. 너무 뻔한 말인데도 너무 자주 혼용해서 쓰는 말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쓰냐? 왜 이 different와 wrong이잖아요. 영어로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다름과 혼용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등이 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저의 주관적 경험인데, 저는 이제 파리에서 한 10여 년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보면 사실은 한국은 그렇게 심하다고는 안 느껴져요. 그에 비해서. 그 사회는 종교, 인종, 빈부격차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체감은 저는 좀 더 적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관적 생각,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좀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다름을 좀 틀리다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겪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선이 좀 나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나 종교 이렇게 다루는 친구가 잘 지내는 방법이 뭘까? 아까 괴테랑 베토벤의 경우가 예술가들한테는 훨씬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절교예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지금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고 있는 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뭉크, 절교의 달인이에요. 한번 안 맞 끝 절교입니다. 그러면 너무 외롭지 않아? 물론 외롭죠. 근데 뭉크의 뭐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으나 나는 그 사람과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 그 친구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해당하는 그 그림을 그려요. 니체도 뭐 이렇게 세속을 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여기면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친구 없으시면 뭐 베토벤도 친구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좀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다 하면 리스트라는 음악가도 있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좁혀서 현실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잘 지낸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술사를 찾아봤더니
자꾸 찾아봤더니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빛나는 우정을 가졌던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딱 보시는데 마네와 모네, 드가와 르누아르입니다. 그러니까 마네, 모네는 생각이 좀 굳이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공화파였습니다. 드가와 르누아르는 좀 왕당파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되게 이렇게 딱 정면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드레퓨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를 뒤집어 놨던 사건인데 아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설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 칼럼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사건이죠. 이 만평을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엉드네 파미인데 그러니까 가족 식사 자리예요. 가족 식사. 여기 보시면 야 절대 드레퓨스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 말하지 말자. 무슨 정치 사안에서 말하지 말자. 막 그런 거 있죠. 말하지 말자 했던 거죠. 그 시대에 드레퓨스 사건 말하지 가족 식사할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해버렸다. 인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프랑스 사회를 딱 양쪽으로 발라버렸던 사건이 드레퓨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제 내막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직전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혹은 옛날에 교육받으신 분은 보불 전쟁이라고 배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가 붙었는데 프랑스가 졌어요. 졌으니까 좀 상처를 받았겠죠. 개인도 상처를 받지만 국가도 상처를 받죠. 국가가 상처를 받으면 공동체가 받은 상처를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같이 이거 해소를 해야 돼요. 외상후 증후군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1960년대였나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사실은 패전했죠. 결국. 근데 미국이 개입해서 진 몇 개 안 되는 전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이 지고 났을 때 미국이란 국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뭡니까? 다 아실 얼굴들인데 남자 한 명이 그 전에 실베스터 스탈론이 나왔던 40대 이상이면 다 아는 영화죠. 나중에 역사 공부해서 사실을 알고 나니까 되게 배신감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는 람보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죠. 뮤지컬이었던 게 미사이공이었습니다. 나비 부인을 뮤지컬로 만든 그 미스 사이공을 보면 그 베트남 여자가 그 미군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뭐 그런 스토리이죠.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너무 좋은데 이것도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졌기 때문에 프랑스 군부에서 유대인 드레퓨스 장교를 간첩 혐의로 이렇게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누구 말이 맞니? 왕당파냐 공화파냐에 따라서 왕당파 입장에서는 공화파는 내국자가 아니고 어떤 우리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드가와 르누아르는 좀 이제 왕고, 저들은 좀 더 이제 공화파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1874년, 물론 드레퓨스 사건이 나기 전입니다. 나기 전인데, 그들은 이 모네의 집, 파리 근교에 있는 아리장교이라는 건데, 이제 서울로 치면 파주랄까요? 뭐 분당이랄까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네 그림에 보면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모네가 있고, 모네 부인, 모네 아이, 정이라는 애인데, 이렇게 이 셋이 있는 것을 마네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마네는 모네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았는데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인상주의, 우리가 아는 모네, 르누아르 뭐 이런 사람들의 리더격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후배, 절친 후배입니다. 그리고 마네는 집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모네가 힘들 때 직접적으로도 그림을 사주기도 하고 또 너무 자존심 상할까봐 모네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림을 사주기도 하고 그만큼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그런 사이인데요. 모네 집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모네를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래서 이 화가들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마네가 모네를 소재로 삼으면 그 사람 스타일로. 그래서 이 모네가 즐겨 쓰는 요 보라색을 모네한테 칠해놓은 거죠. 요 보라색, 진짜 모네는 보라가 되게 예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모네는 마네를 이 마네 스타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 그리고 있는 마네를 그려준 것이죠. 같은 날 그렸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모네의 절친 중에 절친 누군가 하면 바로 르누아르였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가 왔어요. 그냥 덜렁덜렁 온 거죠.
뭐 붓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어. 와가지고 이제 모네의 캔버스와 모네의 물감과 팔레트를 빌려서 모네의 부인과 모네의 아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인상파 화가들 그림 쭉 보시면 대부분은 풍경화와 정물화가 많죠. 그죠? 수련도 그렇고 다 꽃 그림도 많고. 근데 인상파에서 인물 담당 일진이 르누아르입니다. 네, 그래서 르누아르가 저 시대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까 눈썰미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마네와 거의 똑같은 걸 선택했어요, 소재로. 근데 보시면 굳이 닭과 이건 뭡니까? 병아리, 그리고 모네의 부인, 까미유라는 모네의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있어요. 이 닭을 왜 그랬을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모성애죠. 네, 모성애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화가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친구 부인이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정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마네가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르누아르가 그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마네의 그림이 더 좋으세요? 르누아르가 더 좋으세요? 어쨌든 마네 대부분은 르누아르 그림을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왜냐하면 조금 좀 쉬우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들죠. 사실 르누아르 그림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사이입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한 사이겠어요. 그리고 르누아르가 모네의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져갔을까요? 아싸 이러면서 물감 아꼈다 이러면서 당연히 선물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미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는 마네 입장에서 르누아르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그래서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는 재능이 없어. 너는 재능이 있는데 쟤는 재능이 없어. 네가 진짜 친구라면 가서 진실을 말해주라고 딴 일 찾아야 된다, 쟤. 마네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사회가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집도 잘 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를 했던 분이신데, 어쨌든 이건 진심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십몇 년 선배야.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그 분야에서 최고로 다음 세대, 차세대의 대표주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친구는 좀 그래. 이게 뭡니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입니다. 마네는 사실 이 말을 조언으로 했습니다. 일단 하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차이가? 형은 듣는 입장이잖아요. 다 잘 되라고 하는 아닌가요?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조언을 한 번, 잔소리를 계속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차이네요. 그죠? 듣는 사람이 듣고 그래 내가 좀 반성해야 돼. 그건 조언이고 듣기 싫어. 이거는 잔소리다. 아까 그 남자분 이제 듣는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조언은 좀 신중하게 얘기하고 잔소리를 그냥 반사적으로 엄마가 야 방 치워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잔소리는 일단 내가 편하고자 한다. 그럼 엄마가 방 청소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야 니가. 근데 이거 학생들하고 하면 되게 재미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유퀴즈인가요? 거기 어떤 초등학생 여자애분 했던 걸 누구 학생이 얘기해서 알아들었는데 너무 잔소리는 조금 기분 나쁘고 조언은 많이 기분 나쁘대요. 너무 탁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 남자분 말씀처럼 그 학생,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그런 거죠. 조언은 맞는 말이니까 반박은 못하겠는데 기분이 더 나쁘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조언과 잔소리 차이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면 조언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 조언이고 속이 시원해 그럼 잔소리인 거예요. 마네는 분명히 조언으로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네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여러분이 모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고 참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제 책을 사시면 그 안에 정말 여기에는 그 얘기는 없어요. 이게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안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했더라도 르누아르는 개의치 않는 분이었습니다. 캐릭터상.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르누아르 정도였으면 마네의 선의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죠. 야, 그러면 그냥 내 그림을 좀 사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농담으로 넘어갔을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죠, 지금. 이 소통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다 흔하게 하는 말인데 저도 이 말을 자주 되뇌긴 하는데요. 바산의 말처럼 친구는 똑같은 게 아니라 여집합이 있는 그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는 거죠. 나랑 공통점도 있고 나랑 맞지 않는 면도 있고 그래서 틈이 필요하다는데 무릇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죠. 가족이나 누구나 다 나랑 맞는 부분이 있으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친구는 어쩌면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풍경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말은 쉽죠 이게. 사실 그렇잖아. 이렇게만 들으면 그래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현실에 잘 적용이 안 돼. 일단 어떤 친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그래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창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 여기까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다 통용이 되냐? 그건 아니죠. 자, 한국인의 3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탕수육이에요. 탕수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3대 난제 중에 하나죠. 이거 해볼까요? 나는 부어 먹는다. 부먹파, 찍먹. 자, 부먹파들 생각에 찍먹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돈만 낸다면 상관없다. 자, 이거 어쨌든 이거 다들 한 번씩 겪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게 왜 생겼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국집에 가서 먹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었죠. 흔히 말하는 부먹밖에 없죠. 근데 배달 문화로 인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선택지를 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데 있어요. 한 번 소스를 부은 순간 되돌릴 수가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 불가역성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아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문제야.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예의라는 거죠. 제가 이걸 갖고 너무 진작에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생각을 해요. 야, 그럼 다수결로 가자. 그럼 다수결이 능사인가? 여론조사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처럼 찍먹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통계 보고 놀랐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먹파는 뭡니까? 부먹파는 뭐냐면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 탕수육이란 무릇 소스와 고기가 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거는 정파고 니네는 사파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정통 논쟁으로 갑니다. 이게 그 조선사의 예속 논쟁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3자들이 나오죠. 절충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스를 사이에 두고 너와 우리는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념이 충돌하면 절충파가 나오고 또 어떤 파가 나옵니까? 이념이 충돌하면 절충파도 나오고 실용파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탕수육 본질에 집중하자. 즉 뭐예요? 하나라도 더 먹자. 그거 따질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는 게 중요하다. 너무 훌륭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까 저 남자분 말씀처럼 그릇 하나 더 씻어야 되잖아. 이 환경보호론자 아시죠? 이런 것도 실용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이만큼 나오고 각자의 이야기는 다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탕수육 논쟁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왜 이 논쟁이 재밌는가? 가치는 어디 있는가? 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즐기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게 만약에 정치나 어떤 그런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재밌게 들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음식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탕수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논쟁의 가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뭐가 다를 때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의견이 부딪히면 자기 했던 말 계속해요. 왜?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교환인 거죠. 독백을 교환한다고 해서 서로 상대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역시 괴테의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자기 말을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얘기를 듣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괴테와 베토벤, 모네와 르누아르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냐 듣지 않냐 그 문제인데 사실과 숫자는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은 더 그렇죠. 여러분도 야 탕수육의 정통파는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겠어요? 반대로 야 여론조사 60%가 지금 찍먹이야. 근데 너는 틀렸어. 찍먹이 맞아 라고 숫자로 내민다고 해서
그 상대편이 또 넘어가는 건 아닌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런 부분은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인간의 생각이 바뀌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과 숫자,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죠. 우리도 갑자기 뭐 큰 사고가 있었거나 큰 시련이 있었을 때 그걸 당하고 나면 혹은 뭐 내가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진짜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럴 때 그런 등등의 경험을 통해서 그 감정적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긴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감정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겪는 것도 있지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숫자로 타인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감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를 어쩌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탕수육. 내 돈 주고 사서 걔한테 부목을 강요하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편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사에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좀 무거운 얘기인데 좀 가볍게 전하려고 이제 탕수육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 뜻은 아마 쉽게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죠. 다름을 인정하고 뭐 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나보다 잘난 애 만나면 마음이 헝클어지죠. 다 잡았던 마음도 헝클어지고 그죠? 분노와 짜증이 나고 인스타그램 앱 괜히 지웠다가 다시 키우고 뭐 이런 게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질문에 이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외로움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딱 합의된 정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영어 단어는 좀 다르죠 일단. 그리고 한국어도 좀 다른데 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밀라노 현대미술관에서 봤던 작품인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시계가 두 개 있는데 시계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액자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냥 밖에 있죠. 근데 제목은 시계 하나 그리고 다섯, 뭐 1 그리고 5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약간 제목이죠.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는 시계가 40분에서 조금 더 갔고 하나는 45분에서 사이에 가 있죠. 44분. 약간 1분 차가 나는 듯한 뭘까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시계를 똑같은 거 두 개를 갖고 했던 또 다른 작가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현대인들 돌아가신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그분은 사랑의 테마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마트나 그런 데서 똑같은 이런 시계 두 개를 주문을 해서 건전지를 같은 날 두 개를 딱 넣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먼저 하나가 멈추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너와 내가 함께 태어나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같은 순간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랑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절실하다고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시계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 외로움은 비자발적인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난 혼자 있기 싫어.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정서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친구들이 막 부르고 막 이렇게 같이 있자고 막 해도 아니야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딱 거절하고 자기가 혼자 어떤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좀 비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 고독은 좀 자발적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폴 틸리의 정의에 따르면. 하지만 고독은 오히려 고독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해요. 너무 다 휩쓸려서 뭐 같은 그죠? 스마트폰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그렇게 한번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하고 있고 싶은데 내가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참 마음이 아픈 상태가 외로움이라면 고독은 그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혼자 있어. 뭐 명상을 하든 뭐
뭐 애들 말로 멍을 때리든 뭐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그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독이라는 것이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그렇게 좀 다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최대의 라이벌로 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고고갱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묶인 사람들인데 여기는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가지고 그림도 굳이 이렇게 딴 데 보는 그림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르네상스 미술사를 모르시더라도 이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일단 출신, 한 명은 서자고 한 명은 그래도 왕가의 후손이라고 보이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출신이 다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서자로 태어나면 요즘 말로 하면 실업계를 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그러면 이제 라틴어 배우고 이렇게 약간 인문계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미켈란젤로는 심지어는 당대의 세력가 가문이었던 그 메디치 가문의 자식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다빈치에 관한 책을 제가 쓸 때 자료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다빈치는 천재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건 저 뒤에 나와요.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뭔지 알아요? 그는 잘생겼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으로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잘생겼고 그리고 지가 잘생긴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미남이었나 봐요. 기록들을 보면. 근데 굉장히 미남인데다가 패션 감각도 남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남인 줄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입의 뭐 많게는 70~80%까지 뭐 향수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미용 비용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패션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핑크색 튜닉 뭔지 아세요? 옛날에 왜 고전 역사를 보면 로마 사람들 왜 그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허리 묶는 것 같은 원피스죠. 네. 그게 튜닉인데 핑크빛 튜닉을 입고 금발의 곱슬머리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걸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갈라지겠죠. 아니 잘생긴 남자가 그냥 걸어가도 갈라질 텐데 금발머리고 핑크 튜닉 입고 걸어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외모를 가졌고 성격이 어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을 일이 없죠. 모두가 그 사람한테 호의적이니까. 그리고 타고난 성격도 좋았다고 해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농담 노트 같은 거 갖고 다녔대요. 재밌는 얘기 해야지 이러면서 막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갖고 나서는 마술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 연주도 이제 리라였는데 그 연주도 할 줄 알고 항상 그래서 다빈치가 있는 예를 들면 테이블은 막 시끌벅적하고 재밌는 거죠. 반면에 이 미켈란젤로는 정반대예요. 미켈란젤로가 하는 책은 콘디비라고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미켈란젤로가 신이야. 다 칭찬만 해요. 그런데 그 제자마저도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이 외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좀 못생겼어 이렇게. 본인도 알아 이렇게 내가 좀 못생기긴 했지 이렇게. 아이들은 나를 보면 울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런 데다가 싸워가지고 코도 좀 비틀어지고 좀 흉악한 인상이었는데 흉악하다고 사람이 흉악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외모도 좀 달랐고 성격도 좀 외골수였어요.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뉘는데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는 어디죠?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모상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로마의 성모상? 그 성모상을 20살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대가였던 것이죠. 등장과 동시에 대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성공했으니까 좀 오만했다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재능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무뚝뚝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뭐 그게 다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다가 얽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격은 좀 달랐고 항상 혼자 다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세력 관계도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화가는 그냥 노동자, 나중에야 뭐 아주 이제 유명해졌지만 좀 이렇게 낮았거든요, 대접이. 하지만 메디치 가문의 그 수장이 와서 같이 교육도 시켜주고 라틴어 교육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가문의 돈으로. 그만큼 메디치와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교황이 나왔을 때도 이제 교황과도 잘 지내고.
근데 다빈치는 어떤 일도 사실은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종교도 다빈치는 쉽게 말하면 성당 안에서는 신을 믿는데 성당 밖에서는 신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화하지 않은 거죠. 다빈치는 종교보다는 과학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다빈치예요. 르네상스 미술이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상징이 다빈치인 이유는 그는 과학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본질이 아마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우신 건 어떻게 배웠어요? 인간 중심의 문화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지만 르네상스의 본질은 종교의 지배에서 과학이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중심을 뒀겠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의 중심을 뒀어요. 그런 걸 상징하는 사람이 다빈치였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거의 90% 이상의 어떤 확신을 갖고 학자들이 보기에는 두 분 다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과 충돌이 없죠. 성당 안에서만 신을 믿고 성당 밖에서는 안 믿으니까 그냥 괜찮은데 미켈란젤로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한 신자가 내가 이렇다는 것이 좀 항상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또 작용을 하고 이렇게 이 외에도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 딱 한마디로 하면 진짜 안 맞아요. 뭐 요즘 애들 말로 MBTI로 극단적으로 안 맞는 두 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작품은 저마다의 세계로 너무 탁월하지만 인간으로서 서로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그 같이 바티칸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어떤 어려운 구절을 다빈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다빈치가 10몇 살 많아요. 근데 다빈치는 좀 늦게 활동을 시작했고 미켈란젤로는 일찍 활동하면서 두 분이 활동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빈치는 그런 라틴어를 40대 들어가서 배우거든요. 읽을 줄 잘 몰랐어요. 학문적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똑똑한 미켈란젤로는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보다는 저 미켈란젤로가 더 잘 대답해 줄 거다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켈란젤로는 자기를 시험한다고 오해해서 당신이 그냥 직접 대답하시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쏘아 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어리석은 밀라노 사람들이나 당신은 말 믿어. 이게 이제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말을 청동 기마상을 만들겠다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된 거를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의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른 거예요. 그만큼 둘은 안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맞붙었던 예술사 최대의 공개 열투가 피렌체 가시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바로 뒤편에 시청사 있죠. 그 시청사 위층에 올라가시면 500인의 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양쪽 벽화가 있는 여기를 각각 한 곳씩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게 순차적으로 피렌체시에서 발주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나씩 그려달라. 그게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루벤스가 모사한 그림이고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스케치는 남아있어요. 아마 이렇게 앙게아리 전투, 피렌체가 이겼던 전투인데요. 그 전투를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라는 건데 거의 뭐 미켈란젤로 작품 같죠. 그죠? 이런 사실 우람한 아주 남성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그림을 먼저 이제 카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그림. 지금도 밀라노에 가시면 밀라노 미술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의 카툰 밑그림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런 것처럼 밑그림을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공개를 해서 유럽에서 정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와, 이 두 살아있는 거장의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니.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두 카툰 다 지금 먹는 걸로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현이 됐으면 그래서 한쪽은 다빈치, 한쪽은 라파엘로 그림이 붙어 있다면 아주 놀라운 관광지가 됐겠죠. 그런데 카툰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벽화를 그리려고 할 즈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교황이 바티칸에서 미켈란젤로한테 야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해야지 자기 이제 묘 만들라고 그래서 교황이 교황 성화가 부르시니까 이제 당일로 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가고 문제는 다빈치는 당시에 그 지금 영수증을 보면 시 예산으로
다빈치한테 몇 회에 걸쳐서 돈을 지급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딘가 다빈치가 그렸던 벽화가 남아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벽화를 그렸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조르지오 바사리라고 르네상스 화가 열전을 썼던 사람이자 화가이자 작가인데, 그 사람이 이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물론 1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다빈치 그림을 그냥 지우고 그 위에 그렸겠는가. 근데 또 사람들이 악착같이 찾아내가지고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의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를 잘 찾으면 뭐 과거의 거장에 놀랄만한 작품을 뭐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식의 그 구절을, 그게 이걸 암시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뭐예요? 이 그림을 뜯어내면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뜯어내면 없습니다. 이 그림 훼손될 수도 있죠. 이거 약간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발달해서 이거를 파괴하지 않고 파손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이 그림 밑에 있는 걸 찾을 수 있으면 그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혹시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 밑에 뭐가 있다는 게 찾아진 겁니다. 네.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탈리아 가시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만 가지 마시고 여기 시청사도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 가세요. 여기 유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진짜 앙숙처럼 안 맞았는데도 다빈치는 남자 누드를 거의 안 그렸어요. 볼품 없다 그랬어요. 울퉁불퉁하고 이게 뭐냐고. 다빈치는 굉장히 매끈하게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그렸는데, 누가 봐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잖아요. 이 다비드상을 모사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다음에 미켈란젤로와 이렇게 충돌한 다음에 다빈치 작품은 조금 더 남성적인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쟤 진짜 성격은 안 맞고 애는 별로지만 배울 게 있다 라고 인정을 한 셈이죠. 역시 미켈란젤로도 다빈치의 우아함, 다빈치는 우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아하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너무 근육이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300 같은 영화 혹시 아세요? 막 그런 느낌의 그 작품인데, 여기에 나도 조금 더 이렇게 우아한 걸 좀 가미해야지 해서 미켈란젤로 작품은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의 장점을 서로 녹이는 것이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도 안 맞았지만 이 다빈치는 굉장히 이 다빈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의 예술적 후계자는 라파엘로예요. 다빈치 제자들은 다빈치 계승자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라파엘로에서 이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맨 왼쪽은 모나리자고 두 개는 라파엘로 작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왼쪽은 미켈란젤로고 오른쪽은 라파엘로 그림인데 확실히 더 우아하죠. 라파엘로 그림이. 미켈란젤로는 어딘가 모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릴 만큼 좀 이렇게 힘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하지만 이 아테네 학당에 여기 헤라클레이토스 혼자 있는 요분의 모델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에서 천지창조 그리고 있을 때 이걸 그렸거든요. 같은 시기에. 그럴 때도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가 자기 그림 훔쳐보고 따라 그릴까봐 얘는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런데 훔쳐봤어. 봤더니 와, 역시 애 성격은 이상하지만 그림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미켈란젤로 그림을 지금 봐도, 지금같이 뭐 아이맥스, 넷플릭스 이런 세대에 봐도 놀라운데 그 시대에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사람은 참 가깝게 못 지내겠지만 실력만큼은 인정이 된다 라고 라파엘로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존경을 담아서 미켈란젤로를 그려놓았다. 물론 이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플라톤 자리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도 이 미켈란젤로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나보다 잘난 친구가 뭐 잘되면,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잘됐다라고 보통 하죠. 잘했어와 잘됐어가 음절 하나 차이인데,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있죠. 야,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꾸준히 하더니 결국 그걸 이루는구나.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이 그냥 중성적 칭찬이죠. 어떤 뭐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잘됐어 라고 하면 뭐예요? 약간 주어가 상황이 잘됐다라고 느껴지죠. 너의 노력이나 너의 행위에 대한 칭찬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됐네? 약간 이런 느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죠.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쓰는데 라고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쓰죠. 관습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100명이면, 10명이면 내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더 적죠. 네, 너무 슬픈 일이죠. 아닌가요? 네. 좀 마음에 그늘이 생겨서 그런 거죠. 쟤는 너무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괜히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나는 좀 인생이 좋고 그런 어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잘 됐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의식적으로 어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시면 기프티콘도 좀 보내주시고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살면서 저한테 잘 됐어라는 얘기를 저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됐어. 그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닌데 한 번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주변에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꼭 잘했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우의 두 친구에 해당하는 좀 다른 경우인데 고우한테 정말 좋았던 친구는 이분입니다. 우체부. 우체부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우체국 창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룰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마르세유라는 도시로 전근만 가지 않았더라도 고우는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만큼 고우의 어떻게 보면 멘탈 케어는 이분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고갱이 분 이 고우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사실은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데 고갱은 고우를 그냥 이용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고우의 동생이었던 태우랑 가깝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고우는 고갱을 좋아했지만 고갱은 고우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우와 룰랭은 정말 둘이 아주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해바라기보다 많이 룰랭의 가족을 그렸습니다. 그만큼 이 룰랭 가족을 많이 그렸고 혹시 그 러빈 빈센트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바로 그 아들 있죠. 이 고우의 죽음을 찾아가는 그 남자가 바로 룰랭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건데 제가 그냥 제 생각에 고갱이 미술사에 남긴 그 고우와 관련해서 고갱이도 그림이 너무나 훌륭한 그림이죠. 그림으로서는. 근데 고우와 관계에서 남긴 것은 이 의자를 남긴 것과 해바라기를 남기게 한 것.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고우의 의자는 왼쪽이고 고갱의 의자는 오른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은 이제 주제가 좀 다른 미술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고우의 의자는 고갱이 오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갱을 기다리면 행복의 상징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이 주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고갱이 떠난 다음에 그린 고갱의 의자는 초록과 빨강이 주조가 되는 약간 불행의 상징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자가 바로 이 의자인데요. 고우와 고갱의 관계는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은 별로여도 갖고 있는 장점을 인정할 그럴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이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그래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제 대답은 이겁니다. 대나무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A라고 칩시다. 그 A는 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A에 대해서 논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친구는 저를 만나자고 하면 그 A의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요. 그게 대나무 친구라고 제가 항상 부르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나 봐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래요. 굉장히 괴로워.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지금 니한테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얘기했는데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장점을 얘기하라 하니까 괴로워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겁봐라. 그 사람도 장점이 있지 않냐. 그거 보고 그냥 잘 지내봐라. 이런 그냥 덕담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랑 A가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네가 나한테 한 얘기는 뭐야 그러면. 저는 그 친구랑 친하니까 만나기도 전에 싫어했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저의 문제가 됐죠. 이제 A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좀 편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 있대요.
내가 몸이 좀 아파. 근데 의사를 만나. 그래서 의사 만나면 뭐 합니까? 일단 말을 하죠. 제가 어디가 아프고요. 어떻게 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한대요. 이게 니체 얘기입니다. 다 믿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니체 얘기니까.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대나무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 이렇게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저쪽으로 건너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 뭐 이런 고립 얘기할 때 다 젊은 층 뭐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가 약간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정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앞당겨져 있는 면도 있죠. 그리고 50대든 60대가 되어도 앞으로 너무 건강한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그 문제를 어느 특정 계층이나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예술사에서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분이 바로 이 앙리루소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쉽게 말하면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공무원을 일하면서 일요일의 화가라고 불렸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쉴 때 그때 그림을 공부하셨다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토요일도 일을 했었죠. 토요일 학교 가신 분들 그러니까요. 다 나이가 이제 40대 이상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 20, 30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도 다녔고 토요일도 그때 몇 교시까지 했었죠? 어쨌든 4교시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점심 안 먹고 그땐 급식도 아니었고 그죠? 어쨌든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노동자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이 분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림 보셔도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귀엽고 그림이 좀 어색하죠. 어딘가 모르게. 예를 들면 이런 그림 전쟁이라는 그림인데 뭔가 좀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뭔가 이 사람들 보면 좀 묘사가 좀 그렇죠. 그래서 못 그린 그림처럼 보이죠. 나무도 이렇고 막 뭔가 초현실주의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못 그린 그림 같은데 이 그림도 보시면 여자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고양이를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잘 그렸다 못 그렸다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주의 그림들 있죠. 뭐 밀러의 비너스라든가 이런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못 그린 그림이죠. 근데 만약 기준을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를 기준에 두면 그림은 못 그렸지만 눈에는 띄죠. 그리고 기억도 남고 심지어 이 앙리루소 이분은 루브르 미술관에 자기 방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미술사에 기록된 화가고 빈센트 반 고흐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유명해졌을 화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좀 캐릭터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독학으로 이제 약간 못 그린 그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제 흔드는 그런 그림인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그림이죠. 정글 시리즈 아니면 집시라는 그림인데 이게 이 사막의 밤에 사막에 사자가 있고 여자가 잠든 그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 하지만 이 사람 그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의 기준, 아름다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마추어기도 하고 독학자이기도 하고 살아서는 조금 뭐 인정을 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억에 남는 즉 우리가 어느 나이가 되어서 혹은 내가 그게 직업이 아니지만 직업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면 그 일을 꾸준히 하면 나름 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으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뭐든 너무 매체가 많이 있죠. 내가 지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는 항상 작심삼일에 있죠. 이렇게 40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할 정도의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저렇게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뭐 하지 않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대명사가 앙리루소라면 늦은 때란 없다. 이걸 정말 산 증인인 분이 이제 모지스 할머니, 우리나라에도 그랜마 모지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7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70에 뭐 새로운 거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 뭐 할머니 소일거리 하시나 보다 하죠. 저 때도 주변에서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렸던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죠. 미술책에서 봤던. 하지만 그런 그림들이 주지 못하는 어떤 또 색다른 감동이랄까요? 무엇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표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이런 표현 좀 식상한데 국민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죠. 이런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는 전형적으로 잘 그린 그림하고는 완전 다른 감동이죠. 이게 이제 어글리 어트랙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좀 추하고 못생겼지만 너무나 매력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분이 70에 시작했는데 90 넘게 사셨습니다.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20 몇 년을 그림 없이 살았던 셈인 거죠. 자기 손에 그 그림 도구를 갖고 시작했던 그림이 이 정도 실력까지 가서,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포인트죠. 나이가 많고 하면 되게 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뭐 어때? 사람의 가장 가혹한 형별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라고 하죠. 이분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청춘이라는 거죠.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청춘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10대, 20대가 청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하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게 있는 한 이렇게 축복으로 항상 젊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저분의 가르침이고, 특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이 개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은퇴하신 분들, 남자분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고, 진짜 우리나라의 산이 국토의 85%가 산이어서 다행이지 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분들 다 시내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사회 불안 요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뭔가를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중년 남성들 중에 집에서 개랑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와 우리 남편은 개를 정말 좋아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그 개만이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해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이 마음을 나누거나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 맺음에 미숙한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앙리루소나 모지스 할머니 이런 분들처럼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술사에. 그런 분들처럼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찾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이 소피가 가진 지혜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마녀가 나한테 이런 벌을 줬지? 거기 생각했으면 소피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해피엔딩에 이르는 길을 못했을 거예요. 소피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걸 내가 이루기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내 자기한테 그 저주를 넣었던 그 마녀도 자기가 챙겨주고 이러면서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도 없고 가족같이 유사 가족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유사 가족,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소피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셨다시피 괴테와 베토벤이든 이 사람들이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안 맞았죠. 안 맞았지만 그래도 잘 지내보자. 장점은 인정하고, 그리고 아니면 마네나 모네, 르누아르처럼 그 사람하고 정치적으로 안 맞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좋아하고 서로 그림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관계들을 좀 구축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작품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혹시 살다가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들 하는데 그럴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억울해하는 그 기간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새롭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약간 질문을 조금 바꿔서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나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만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내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든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죠. 내가 집에 그냥 맨날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찾아와서 그래 친구하자 이럴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먼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이 애니메이션부터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빠른 퇴근 좋아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이 예술이 될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현실이 있는데 좀 더 문턱이 낮은 예술 접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을 또 공연장에 가서 직접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죠. 그림도 미술관에 직접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음악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든 이런 것들을 너무 클래식 음악이든 뭐 그런 서양 고전 명화만 그림을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인상주의 그림이 그 시대에는 예전에 그런 말 썼죠. 고급 예술, 그다음 대중 예술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건 대중예술이고 뭐 클래식 음악이 고급예술이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김광석의 노래가 뭐 예를 들면 뭐 바흐의 곡 못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좁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본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마음의 위계를 두지 마시고 그냥 그림이다 음악을 좀 더 폭넓게 접하시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임영의 노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우리가 굳이 모차르트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예술이라는 것을 좀 너무 멀리 좀 타자화시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뭐 이 진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어느까지 보여줘야 되냐? 그럼 제가 47% 보여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참 그걸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자존심을 지키면서 비굴하지 않게 네가 참 잘났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 안 돼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소심하게 뒤에서 대나무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몇 가지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시간 좀 가깝게,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2시간 가깝게 강의 들으시느라고 특히 현장에 와 계신 분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고생했죠. 서가지고 좀 덕분에 좋은 여름 잘 지내시고, 여기에 관해서 다음 강연 때는 이제 소설 한 3-4편을 갖고 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